저는 오늘도 해운대 바닷가를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올해로 칠순을 맞이하는 정순입니다. 이 나이가 되니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남편 최동수와 저는 젊은 시절부터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에 나가 좌판을 폈고 밤늦게까지 장사를 했죠.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트고 갈라져 피가 났지만 우리는 쉬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현우만큼은 우리처럼 고생시키지 말아요. 남편과 제가 한마음으로 품었던 다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현우에게는 부족함 없이 뭐든 해주려 했어요. 좋은 학원 보내고 대학 등록금도 빠짐없이 냈죠. 우리는 낡은 옷을 입어도 현우만큼은 친구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작은 가게 하나로 시작했던 우리는 어느새 건물주가 되어 있었어요. 해운대 중심가에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소유하게 된 거죠. 시세로 따지면 80억은 좋게 넘습니다. 거기에 예금과 주식까지 합치면 100억이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30평짜리 낡은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옷도 시장에서 사 입고 외식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평범한 노부부로만 알고 있었죠. 여보, 칠순잔치는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길까요? 현우네도 바쁜데. 사실 저는 손자 민호만 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5살 된 민호는 제 인생의 마지막 기쁨이었으니까요. 우리 며느리 윤서진 씨는 좋은 집안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대학 교수이고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였다고 하더군요. 본인도 명문대를 나와서인지 자존심이 강한 편이었어요. 처음 현우가 서진 씨를 데려왔을 때가 기억납니다. 날씬하고 예쁜 여자였어요. 하지만 우리 집을 둘러보는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응, 30년 넘었지. 우리는 여기가 편해서 말이야. 아, 네. 그녀의 대답은 늘 그렇게 짧았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뜻이겠죠. 결혼 후에도 서진 씨는 명절에나 마지못해 집에 왔습니다. 올 때마다 비싼 차를 타고 명품 가방을 들고 왔지만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점점 더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현우 회사도 힘들어요. 보너스도 깎였대요. 항상 돈 얘기였습니다. 생활이 힘들다는 둥,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둥. 저는 그럴 때마다 몇십만 원씩 용돈을 쥐어주곤 했어요. 이거라도 쓰렴. 우리야 쓸 데가 없으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그녀는 돈은 받되 고마움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요. 특히 서진 씨는 자기 친정과 비교하는 걸 좋아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말이에요. 제 결혼할 때 신혼집 전세금 3억을 내주셨어요. 요즘 부모들은 다 그렇게 해주던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현우가 선택한 여자니까요. 칠순을 2주 앞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현우네 가족이 집에 온다고 해서 저는 아침 일찍부터 부산을 떨었어요. 시장에 가서 손자 민호가 좋아하는 과일도 사고 갈비찜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민호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게 달려왔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행복했어요. 우리 민호,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나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가 자꾸 바쁘다고. 괜찮아. 이제 왔잖아.
하지만 서진 씨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인사도 대충, 표정도 없었죠. 서진아, 많이 힘들었지? 어서 와서 앉아. 고기 구워줄게.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살 빼야 해서 잘 안 먹어요. 냉랭한 대답이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그녀는 핸드폰만 봤어요. 현우는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못 하더군요. 민호야, 할머니가 케이크도 샀어. 나중에 먹자. 와, 진짜요? 민호만은 순수했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이 제게는 전부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제 귓가를 찔렀어요. 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 또 여기 와야 하나? 서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서진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뭐가 낮춰? 어차피 시어머니 귀 어두워서 안 들려. 솔직히 말해봐, 현우 씨. 이 집에서 받은 게 뭐 있어? 돈 있어? 재산 있어? 시댁에서 해준 게 뭔데 우리가 이렇게 매번 와야 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싱크대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인데. 부모. 진짜 부모 같으면 자식 결혼할 때 집이라도 사주든가 전셋돈이라도 보태줘야지. 우리 친정에서는 얼마나 도와줬는데. 근데 여기는 명절 때마다 몇십만 원 쥐어주는 게 다야. 그것도 우리가 와야 주잖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더 웃긴 건 이 낡은 아파트에서 평생 사는 거야. 돈도 없으면서 왜 멀쩡히 오래 살아서 자식들 힘들게 해? 솔직히 요즘 부모들은 자식한테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다 하던데. 우리는 뭐야? 그냥 가난한 노인네들 모시느라 시간 낭비하는 거잖아. 서진아. 뭐? 사실이잖아. 우리 친정은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아버지 퇴직금도 몇 억인데. 근데 시댁은 시어머니 옷 보면 시장에서 산 것 뻔해. 시아버지는 낡은 구두 신고 다니고. 부끄럽다니까.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나와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오래 살았어. 짐이라고, 부끄럽다고.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며느리에게 저는 그저 가난한 노인네였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그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서진이가 우리 오래 살아서 짐이래요. 돈도 없는 노인네들이라고. 우리가 부끄럽대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생 욕 한 번 안 하던 남편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뭐라고? 그게 사람이 할 소리야? 저도 귀를 의심했어요. 그런데 현우도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아들놈도 문제네.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데 가만히 있다니. 우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재산이 있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며느리는 우리를 가난한 노인으로만 봤으니까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산 물려줄 생각은 완전히 접읍시다. 우리가 힘들게 모은 돈인데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 줄 수는 없어요. 아니, 현우한테도 주지 말아요. 남편이 저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건 동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섰어요. 맞아요.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다가 우리가 원하는 곳에 쓰고 가요. 며칠 후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들 유언장을 작성하시겠다고요? 젊은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재산 정리를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요. 남편이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주식 내역까지. 변호사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총 재산이 100억이 넘으시네요? 내 평생 모은 겁니다. 그런데 왜 유언장을?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우리를 돈 없는 노인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오래 살아서 짐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푼도 안 줄 겁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건물 임대 수익은 우리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전부 사회에 환원할 겁니다. 아들 내외한테는 한 푼도 안 줍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재산의 80%는 복지재단과 고아원에 기부하고 20%는 제가 아끼던 조카와 손주에게, 현우에게는 영원, 손자 민호를 위한 교육비는 별도로 10억을 신탁으로 남겨주세요. 단, 부모가 절대 관리할 수 없도록 해주시고, 민호가 성인이 된 후에만 직접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법적 장치를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유언 집행자도 지정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 조카 정민을 유언 집행자로 하겠습니다. 그 아이는 믿을 수 있어요. 2주 후, 제 칠순날이 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에서 보낼 생각이었지만, 현우네가 또 찾아왔어요. 어머니, 칠순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서진 씨는 명품 화장품 세트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제 친구가 선물로 준 건데 저는 쓸 일이 없어서요. 어머니가 쓰세요. 자기가 안 쓰는 걸 나한테 주는구나.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써라. 나는 필요 없어. 그때 남편이 준비한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현우야, 이것 좀 봐라. 이게 뭔데요, 아버지? 우리 재산 목록이다. 현우가 서류를 펼치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진 씨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무슨 80억짜리 건물이요? 예금이 15억, 주식이 7억.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거다. 너희는 우리를 가난한 노인네로 알고 있었지. 서진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니. 그게 너희한테 안 보여준 건 일부러 그런 거야. 사람이 재산을 보고 대하는지, 진심으로 대하는지 알고 싶었거든.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 돈을. 그때 남편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 전에 이것부터 들어봐라. 남편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2주 전 그날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돈도 없는 노인네들이 왜 오래 살아서. 부끄럽다니까. 서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어머님. 그건 그건 뭐니? 진심 아니었니? 저는 더 이상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도와준 게 아니야. 현우가 스스로 설 수 있게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런데 내가 우리를 그렇게 본 거라면 더 이상 줄 게 없다. 남편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유언장이다. 우리 재산은 전부 사회에 환원할 거야. 현우, 너한테는 한 푼도 안 남긴다. 아버지, 현우가 소리쳤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내 아내가 저런 말을 해도 가만히 있었잖아. 너도 같은 생각이었던 거 아니냐? 우리가 부끄럽고 짐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아닙니다. 저는 됐다. 변명하지 마. 이미 결정했어. 민호 교육비 10억만 따로 신탁해뒀다. 단, 너희는 손도 못 댄다. 나머지는 전부 기부한다. 서진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발,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만 저는 차갑게 바라봤어요. 뭘 다시 생각해. 내가 우는 건 우리 돈 때문이지. 진짜 미안해서는 아니잖아. 아닙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너 알아. 우리가 왜 이렇게 검소하게 살았는지. 현우 대학 보낼 때, 내 결혼 예물 살 때, 명절 때 너희한테 주는 용돈까지.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 우리 생활비 쪽에서 준 거야. 우리는 시장 구두 신고, 낡은 옷 입으면서 말이야. 그런데 넌 그게 부끄럽다고 했지. 서진 씨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친정이 강남 아파트 있고 부자라며 좋겠네. 그럼 거기 가서 도움 받아. 우리한테는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마. 어머님, 나가줄래? 오늘 칠순인데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그때 민호가 제 무릎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엄마가 뭐 잘못했어?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손자만이 순수했어요. 민호야, 할머니는 괜찮아.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 할머니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 고마워, 민호야. 할머니도 민호가 제일 좋아. 저는 서진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언제든 환영이야. 하지만 너희 부부는 이제 오지 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어머님, 제발. 나가. 지금 당장. 현우와 서진 씨는 결국 민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민호가 울며 뒤를 돌아봤지만 저는 손을 흔들어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 현우네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조카 정민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모, 큰일 났어요. 서진이 아버지가 사기 사건에 연루됐대요. 뭐라고? 대학 교수였잖아요. 그런데 논문 조작이랑 연구비 횡령으로 고발당했대요. 지금 검찰 조사받고 있어요. 며칠 후 뉴스에 나왔습니다. 윤모 교수 논문 표절과 연구비 부정 수령으로 구속. 서진 씨 어머니도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피아니스트라고 했던 그녀는 사실 음악학원을 운영했는데 학부모들 돈을 횡령한 게 밝혀진 겁니다. 이모,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서진이네 강남 아파트요. 그게 빚으로 산 거였대요. 대출금이 10억이 넘는다는데 이제 경매 넘어간대요. 세상에, 서진이 아버지 퇴직금 몇 억이라고 자랑했던 것도 다 거짓말이었나 봐요. 실제로는 비투성이었대요.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을 때 현우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우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그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우연히 서진 씨를 봤다고 했어요. 정순아, 내 며느리 봤는데 완전 초췌하더라. 명품 가방은커녕 마트 봉투 들고 다니던데. 마음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자업자득이죠. 남을 무시한 대가예요. 얼마 후 정민이한테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모, 현우 씨네가 전셋집에서 쫓겨났대요. 전세금 3억이라고 자랑하던 집이요. 알고 보니 서진이 친정에서 보증을 섰는데
그게 다 날아갔대요. 그래서 지금은 고시원으로 이사했대요. 셋이서 고시원 방 하나에 산다는데 그제야 현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니? 저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말씀이 다 맞았어요. 서진이 친정이 부자인 줄 알았는데 다 빚이었어요. 겉만 번지르르 했던 거죠. 그래서 제발 도와주세요. 민호가 너무 힘들어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너희가 선택한 길이야. 너희 스스로 해결해. 어머니, 나한테 전화하지 마. 이미 유언장도 다 작성했어. 너희한테 줄 건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서진 씨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무릎 꿇고 있더군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어머님, 제발 문 열어주세요. 저는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왜 왔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빌면 내가 용서해 줄 것 같아. 어머님, 민호가 학교에서 놀림받아요. 애들이 가난하다고, 아빠가 백수라고. 그건 내 책임이야. 내가 남을 무시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무시당하는 거지. 제발요. 민호만이라도. 민호 교육비는 따로 신탁해뒀어. 그 아이가 성인 되면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너희는 손도 못 댄다. 어머님, 돌아가. 다시는 오지 마. 저는 인터폰을 꺼버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현운의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어요. 서진 씨 아버지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강남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남은 빚만 10억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현우는 여전히 실직 상태였습니다. 나이도 있고 경력도 애매해서 재취업이 어렵다고 했어요. 서진 씨는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모 서진이가 편의점에서 일한대요. 시급 받아가며. 정민이가 안타까운 듯 말했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그래. 일이라도 하니 다행이네. 근데 진짜 안 도와주실 거예요? 민호가 불쌍하잖아요. 민호 교육비는 따로 빼뒀다고 했잖니. 그걸로 충분해. 부모가 고생하는 건 자기들이 자초한 거야.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어요.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달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진 씨 어머니가 빚을 못 갚아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발견되어 목숨은 건졌지만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이모, 서진이네 완전히 망했어요. 이제 친정에서 도움받을 곳도 없대요. 서진이 오빠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아버지 사건에 연루되어서 회사에서 잘렸대요. 가족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참혹한 소식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거지. 남을 무시하고 거칠에만 하고 살던 사람들이야. 어느 날 밤 현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술에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현우야, 술 마셨구나. 네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서진이 친정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무시했던 거예요. 어머니는 평생 고생하시면서 저를 키우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겉만 번지르르한 서진이 말만 듣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알아요.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돼. 너희는 우리가 오래 살아서 짐이라고 했잖아. 부끄럽다고 했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게 됐어. 어머니, 그리고 현우야, 너도 잘못이 있어. 아내가 그런 말을 해도 말리지 않았잖아. 결국 너도 같은 생각이었던 거야. 전화를 끊으려는데 현우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민호만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민호는 내가 챙긴다고 했어. 너희는 신경 꺼.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학교 앞에서 민호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많이 여위어 있었어요. 옷도 낡았고 신발도 해졌더군요. 민호야. 할머니, 민호가 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할머니, 우리 집 이제 너무 가난해요. 엄마, 아빠가 매일 싸워요. 엄마는 울고, 아빠는 술 마시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민호야, 할머니가 너 학교 끝나고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둘이만. 정말요? 그럼. 그리고 민호야, 내가 커서 대학 갈 돈은 할머니가 다 준비해뒀어. 걱정하지 마. 할머니, 고마워요. 저는 민호에게만큼은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현우와 서진에게는 끝까지 냉정할 작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서진 씨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그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낡았고, 얼굴은 헬쑥했어요. 손에는 마트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안에는 제일 싼 라면과 계란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서진 씨가 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지나쳐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비켜.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돈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정말 소중한 게 뭔지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잖아. 비켜. 민호가 학교에서 너무 힘들어해요. 급식비도 못 내서. 애들이 놀려요. 그 말에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급식비. 네, 저희가 돈이 없어서. 체납이 3개월째예요. 저는 지갑을 꺼내 50만 원을 꺼냈습니다. 이거 민호 급식비네. 민호한테만 쓰는 거야. 너희가 쓰면 안 돼. 어머님,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건 민호 때문에 주는 거야. 너 때문이 아니야. 저는 그녀를 뒤로 하고 걸어갔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현우의 소식은 더욱 비참해졌어요. 현우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직 후 2년 동안 재취업에 실패하고 빚은 늘어만 가고 결국 정신이 무너진 거죠. 이모 현우 씨가 병원에 입원했대요. 우울증이 심해져서 자해를 시도했대요. 서진이가 편의점 알바하고 새벽 배달까지 하면서 돈 벌고 있대요. 근데 병원비에 생활비에 감당이 안 된대요. 마음 한편이 아팠지만 저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인생이야. 이모,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정민아, 넌 몰라.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오래 살아서 짐이라는 말이 얼마나 아픈지. 정민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살던 고시원에서 쫓겨나 이제는 쪽방에 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진 씨 친정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출소했지만 암 진단을 받았고 어머니는 정신병원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오빠는 빚에 쫓겨 야반도주했다고 하더군요. 한때 강남 아파트에 살며 잘난 척하던 그 집안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담담히 생각했습니다. 거칠에만 하던 사람들의 말로구나. 하지만 민호만큼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민호의 학교와 연락하며 필요한 것들을 지원했어요. 교복, 책, 학용품, 급식비까지. 민호는 공부도 잘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부모의 가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견뎠어요. 어느 날 민호가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중학생이 된 민호는 많이 컸더군요. 할머니, 저예요. 민호야, 어쩐 일이니? 할머니, 고맙다는 말 하고 싶어서 왔어요. 할머니가 몰래 도와주신 거 알아요.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에요. 근데 저는 알아요. 할머니가 제 학교에 돈을 보내주신 거요. 저는 민호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민호 많이 컸네. 할머니, 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큰 사람 될게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보답할게요. 고맙다, 민호야. 넌 착한 아이야. 근데 할머니, 엄마 아빠는 왜 안 만나주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세상에는 용서할 수 없는 말들이 있단다. 내 엄마가 한 말이 그래.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할머니의 사랑하는 손자야. 그건 변하지 않아. 민호는 울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훌륭하게 자라 명문대에 입학했어요. 제가 준비한 신탁 교육비로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해운대 바닷가에 앉아 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습니다. 여보, 후회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산다더라?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파도가 밀려옵니다. 저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저를 가난한 노인네, 짐이라고 생각했죠. 며느리는 저를 부끄러운 존재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100억의 재산을 주지 않기로. 그들은 몰락했고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후회할까요? 아니요. 이것이 바로 희생한 부모를 무시한 대가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돈만 보고 진심을 알아보지 못한 대가.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여보, 우리 오래 살아서 짐이래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인생은 공평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는 지고 바다는 붉게 물들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봅니다. 오래 살아서 짐이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당당합니다. 남은 삶,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산은 세상을 위해 쓸 겁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복수이자 교훈입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평온함을 느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조, 대, 구, 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은 더 많은 이야기 제작에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구독하셔서 새로 올라오는 글을 빠르게 알람 받아보세요.